동생, 산악회 회장, 양봉업자 이분들이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사건이죠? 이 사건의 시작은요, 2008년 한 인터넷 카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인터넷 카페에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인간에게만 있는 현상이다. 내용이 심각하죠? 이런 내용으로 신앙에 대한 글을 자주 올리던 주 씨, 전직 목사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이제 신앙을 두루 알리고자 신앙 상담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쓰는 글에 묘한 댓글이 달려요. 댓글은 더 이상하죠. 예수에게 죽음은 무슨 의미일까요? 심각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 씨가 올리는 게시물에 빠짐없이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주 씨는 내 글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나타내니까 굉장히 좋았다고 하죠. 그렇겠죠.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김 씨입니다. 김 씨? 네. 창원에 사는 평범한 남자였는데요. 이혼을 하고 나서 마음이 심란했던 쯤에 주 씨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게시글을 보게 된 거죠. 실제로 그는 주 씨가 살고 있는 문경까지 직접 와서 상담을 받길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진짜 옵니다, 이 사람이. 문경까지. 어디서? 창원에서. 창원에서. 네. 멀어요. 거리가. 도 자체가 이제 경상남도, 경상도 다르니까 거리가 꽤 되는데 올라왔거든요. 근데 주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직 목사였으니까 신앙 상담 이런 거 자주 했는데 이 창원에서 문경까지 온 사람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멀죠. 근데 어쨌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차 한잔 나누면서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분이 쎄한 겁니다. 이상한데. 왜? 김 씨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예수가 다시 태어난 게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예수라고요? 본인이? 기분이 쎄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내가 이제 예수가 될 거야. 이런 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던 신앙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주 씨는요.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서 요즘 일상에 관해서 물어보면서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해도 김 씨는 예수가 되겠다라는 식의 말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1시간 반쯤 지났을까요? 결국 대화를 중단하고 두 사람은 헤어지는데요. 주 씨는 이 대화가 아무래도 찝찝해서 계속 기억에 남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11년 5월 3명의 양봉업자가 문경에 있는 둔덕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우량종의 벌을 실험하려고 간 건데요. 이들이 향한 곳이 바로 그 산속 깊이 자리 잡은 폐채석장이었어요. 바위로만 이렇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가파른 지대라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헉헉대면서 산을 오르던 중에 저 멀리서 뭔가 이 조각을 깎아놓은 것 같은 이상한 물체가 보입니다. 저게 뭐지? 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봤는데 기괴한 모습으로 죽어있는 남자를 본 겁니다. 우리 상처. 네, 십자가에 매달린 딱 예수의 형상이잖아요. 이렇게 사망해 있는 남자를 발견한 거죠. 아는 지인한테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전화 내용이 이제 제보 전화였죠. 둔달산 정상 부근에서 뭐 나무에 매달려 죽은 그런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그 수사 간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알려달라 이렇게 확인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뭐가 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돼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로 갔죠. 가니까 사진을 몇 장 보여줍니다. 그런 느낌은 그 성서의 영화에 보면은 그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촬영하려고 꾸민 세트장. 그래서 이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예수 옆에 못 박혀 죽은 어떤 그 또 다른 사람 사진이 아닌가. 그런데 실제 사건 현장이라 하더라고요. 그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산에서 변사 사건이 해서 같이 경찰하고 그 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지금 더듬어 보면 양발에 못을 이렇게 박고 손도 못에 박혔고 그다음에 목에서 가슴까지 밧줄이 칭칭 감겨 있었고 머리에는 뭐 면류관이라 그러대. 그래 관이 하나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가슴 부위 15cm 이상의 칼에 빈 상처가 있었고 발 밑에는 피가 흥건히 고여 있던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고 아주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실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골고다 언덕이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있네요. 또 비슷해. 진짜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뿐만 아니라 장소까지도 어떻게 보면 사실 흡사합니다. 성경 속에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 현장도 십자가 3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한 시기가 3, 4월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 발생한 건 4월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친 거고 사실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유사점도 있는데 그 남자가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 옆에 붉은 가운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성경 속 예수님도 역시 붉은 옷을 입고 그렇죠. 이게 예수가 처형당하던 상황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 양봉업자가 처음에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기억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그래서 사람인지 얼굴을 한번 제대로 보려고 해서 이렇게 봤더니 오른쪽 눈은 부어서 감겨 있고 왼쪽 눈은 반쯤 떠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 뭐라고 기억을 하냐면 내가 고개를 이쪽 저쪽으로 돌릴 때마다 반쯤 뜬 눈이 자기를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뛰어나올 것처럼 자꾸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이 쳐다봤다는 거예요. 예수도 처형 당시에 눈이 심하게 부어가지고 제대로 뜨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재현을 했던 거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똑같이 따라서 이제 범행을 설계를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합니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남성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누군지 아시겠어요? 혹시 신앙 상담을 해주셨던 주 씨? 피해자 남성은 그 3년 전에 주 씨한테 상담받던 자기가 예수가 되겠다고 했던 김 씨.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점은요. 십자가 근처에 텐트가 있었습니다. 텐트? 예. 범인이 머물렀던 곳으로 보이는 이 근처 텐트에서는요. 전동들이 대모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이야. 사건 현장에 주차된 차 안에는요. 망치와 이불, 삽등이 또 있었고요. 이런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경찰은 타살이라고 추측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 사건의 용의자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김 씨 친동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친해졌다고 알려진 산악회 회장, 그리고 최초 목격자 양봉업자까지 용의 선상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 중에 범인이 있는 걸까요? 일단 3명 중에 동생부터 보면 네. 친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가족도 용의선상에 올라요. 네. 남편을 죽은 부인, 부인이 죽은 남편, 이건 항상 흔한 일이래요. 근데 이제 이 김 씨가 이혼을 한 번 하고 이제까지 가족하고 이제 떨어져서 생활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봤더니 이유가 용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척들이나 형제들한테 가끔 연락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너 교회 나가, 예수님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랑 서서히 좀 연락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발생의 한 달 전쯤에 이 사람이 뜬금없이 가족들한테 슬슬 연락을 하고 동생을 만나요. 갑자기. 영혼을 끊었었는데. 그리고 만나서 동생하고 새 차를 사러 갔다는 거예요. 새 차? 그리고 동생한테 야, 내 통장에 지금 내가 900만 원이 있어. 요거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동생을 줬다는 겁니다. 갑자기 돈을 몇백만 원을 뽑아줬다. 이거 석연치가 않은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생의 얘기가 좀 살짝 묘해요. 그러니까 형이 새 차를 사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차 뒷좌석에 흰 천을 깔아요. 거기 앉아서 한참 동안 묵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약간 종교의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형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동생아, 형이 좀 있으면은 문경 갈 거야. 그런데 동생이 보니까 이 문경은 형하고도 그리고 우리 가족하고도 전혀 연고가 없는 것이거든요. 간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동생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슨 뭐 이상한 느낌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봤을 때는 이상한데? 형이 여기서 지금 돈 뽑아가지고 돈 다 주고서는 문경으로 떠난다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가졌어야 되는데 동생이 전혀 그런 느낌을 못 가졌다고 하니까 경찰이 처음에 좀 의심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동생은 수사선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 같은 거 특히 이제 의도가 중요하죠. 근데 동생한테는 의도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동생이 형을 죽여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고 오히려 돈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실 이 동생은 사건 발생하던 그 시기에 창원을 떠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이미 입증이 된 거죠.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산악회 회장인데요. 이 사람은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왜 용의선상에 올랐냐? 김 씨가 차를 사러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직원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김 씨랑 누군가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굉장히 따뜻한 목소리로 내 차를 잘 인도받았습니다. 라고 했고 그 통화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가 야, 다 됐다, 가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직원의 추측으로는 김 씨가 차를 계약하고 오는 것을 마치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동생만 새 차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제3의 인물이 있다는 거네요? 사실은 김 씨가 차를 구매하기 전에 상담하러 한 번 왔었대요. 그 사람이. 근데 그때 산악회 회장도 같이 탈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미스테리한 게 이 김 씨, 죽은 김 씨는 어떤 산악회 모임에도 가입된 적이 없습니다. 어머. 사실 산악회 회장이란 존재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앞을 생각해 보세요. 동생한테 그 차에 뭔가 의식을 했잖아요. 흰천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 회장님이 오시고 본인은 그걸 가고 올라가고 뭔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체의 어떤 의식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그럼 통화하는 것도 그렇죠. 그냥 사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존재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명이 이제 그 용의선상에서 일단 제거가 됐습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되게 최초 목격자가 이 용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죠? 혹시 남아있는 양봉업자. 이 부검 결과를 보면요. 사건 발생 7일 후에 이 시체가 발견된 겁니다. 근데 이 3명의 양봉업자 중 1명,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 씨한테 신앙 상담을 해줬던 전직 목사 주 씨. 사실은 이제 주 씨가 목사일 그만두고 존덕산 근처에서 양봉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다른 지역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던 이 부자가 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주 씨가 양봉업을 하니까 괜찮은 곳 있느냐 좀 소개 좀 시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 씨가 자기가 운영하는 적당한 장소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리고 알려준 게 하필 폐채석장이었던 겁니다. 그 사망한 그 김 씨는 어떻게 폐채석장을 그 알고 갔을까요? 그 창원에 계신 분인데. 주 씨가 김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주 씨가 김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김 씨랑 주 씨랑 한번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예수가 네, 되겠다고 네. 얘기했었던 날. 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대화를 끊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고 나서 집 주위에 양봉장을 둘러봤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네네. 그래서 주 씨가 김 씨를 폐채석장으로 인도하면서 산골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대요. 냄새가 난다. 자신이 소개했었던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최초 발견자도 이 주 씨고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좀 특이한 상황, 좀 특이하죠. 기이한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주 씨가 현장이 훼손될까 봐 사건 현장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과학수사대에서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주 씨가 신앙 상담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네네. 그 인터넷 사이트에 일기 형식의 글이 올라옵니다. 그대는 왜 이러한 모습인가? 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짊어지고 싶었는가? 이 글을 올리면서 사건 현장에서 본인이 찍었던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주 씨가. 그죠? 근데 그 현장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주 씨는 전직 목사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김 씨는 주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사건이 발생한 얼마 전까지도 계속 접속을 했었다는 거예요. 둘이 신앙 상담도 해줬고. 그러면 이 정황들 보면 누가 봐도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주 씨구나라고 범인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실제로 주 씨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로요. 자신이 이제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아하. 언론 방송에서는 자신을 범인으로 계속 몰아가다 보니까 주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또 일기 형식의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이라면 나는 죽이지도 않았고 죽는 것을 도와준 적도 없고 그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라 실제로 주 씨는요, 이 사건 이후에요, 주위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를 굉장히 많이 느꼈다고 해요. 일가 친척뿐만이 아니라 친한 사람들에게도요, 전화 한 통이 오질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할머니도요, 이제 멀리서 일끔일끔 이제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라도 마주치면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억울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언론 보도가 조금 앞서간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사실 또 다른 피해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언론에 의해서. 사실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경찰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직접 증거 중심으로 이게 수사를 진행을 했고요. 1년치 통화하고 주변인 탐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결국은 관여는 안 했다라는 정도까지 해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범인이 누구일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겁니까? 네. 바로 이때 경찰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 김 씨가 네네. 타살된 게 아니다. 자살이다. 자살이다. 예? 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갑자기 타살에서 자살로 바뀐다? 도대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 처음에는 경찰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스스로 했다고는 전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견되기 전에 한 3일 동안 문경에 집중호우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남았던 자동차 타이어 자국이라든지 DNA라든지 뭐 발자국 이런 게 모든 게 씻겨 내려갔어요. 그래서 타살을 추적할 만한 그런 단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진짜 가능한 건지 손이랑 발을 그리고 또 이게 밧줄로도 묶었잖아요. 네. 이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건지가 진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김 씨가 양손에 이제 대못이 박혔다고 했잖아요. 네. 이 박힌 위치가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같은 위치라고. 그거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거울 그리고 시계. 총 이제 3개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른쪽 십자가에는 거울이 올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바로 시계. 사실 처음에는 이 거울은 사건 현장과는 뭐 무관한 물건처럼 보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거울을 백미러처럼 사용해서 스스로 몸에다 상처를 낸 겁니다. 게다가 이 시계는 그럼 어디에 쓰였냐?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철저히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한 손을 박아놓은 것도 상상 불가이긴 한데 어찌됐건 그렇게 한 손이 박힌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한 손을 박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당시 국가에서는 상황을 똑같이 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못을 박아놓고 이걸 뚫은 다음에 끼운 겁니다.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소름 끼치는 거는 현장에는 이 도구들이 2개씩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실패를 대비하듯이. 그러니까 하다가 밑으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예비로 하나를 더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예비라고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실험을 거쳐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냐. 이 주장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바로 실행 계획서. 이게 이제 김 씨가 남긴 수기 계획서예요. 근데 이제 딱 대충만 봐도 굉장히 내용이 디테일합니다. 몇 시 텐트 불 켜고 발에서부터 무릎을 어떻게 묶고 채찍으로 때리고 시간 계산까지 했네, 저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십자가를 만들기 위한 도면입니다. 이것까지 다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글씨를 보고 김 씨의 딸이 아버지 필체가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스터리하게 비춰졌었던 이 사건은 직접 벌인 일이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이게 딱 보기엔 너무 기괴하고 좀 미스테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설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살인 방조를 한 사람이 있지 않냐. 지켜본 사람. 지켜보고 뭔가 도와주고 부추기고 뭐 이런 사람. 누군가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됐고 자살한 건 팩트예요.
다만 앞서 우리 선생님이 하셨던 그런 의심은 아직은 남아있죠. 아니 다 그렇다 쳐도 그 아픔을 어떤 상태로 이거를 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변사자의 당시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줄에 매여서 하는 질식사는 아니고 그 정도의 누름 현상으로 사망은 아닐 것이다. 그렇으면은 칼로 가슴을 깊게 찔러서 안에 있는 간이 손상을 받아서 과다 출혈되면서 서서히 의식을 잃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렇게 가방에서 이렇게 보면 약물이 있었는데 그때 진통제, 일반 진통제입니다. 뭐 사용 안 한 듯하고 종교적 신념인지 뭔지 하여튼 이게 통증을 이기는 자기의 정신력 때문에 그런 통증이 감해지지 않았나. 아니 아무리 성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이 극한 고통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실수가 없도록 준비를 했다는데 너무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극한의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단지 종교적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의 죽음 뒷면에는요. 네. 사실 큰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11년 전에요. 그는 아들에게 간이식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아들을 잃은 극심한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종교로 기이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무언가 스스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내면적으로 스스로를 예수와 동일시했다거나 절대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을 거고 그러면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고 그 행위 전체가 다 의식이었던 거죠. 죄를 사하는 목적 혹은 그동안의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풀려는 목적, 이걸 굉장히 성스러운 의식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래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갔을 때 그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아픔일 텐데요. 아마도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 좀 빚어낸 비극이 아니었을까. 마음이 대단히 아픕니다. 이번 사건은 어떤 사건을 단골 손님부터 강도 전과자 그리고 아들까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 거죠. 자, 여기는 기이할기 마을동, 기이한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름 그대로 기이한 사건이 이 마을에서 일어납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 사건을 두고 마을 최대의 수수께끼라고 할 정도였는데 도대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냐. 때는 2008년 1월 새벽 6시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깜깜한 새벽 공기를 찢는 섬뜩한 소리가 들려요. 깜짝아. 놀라셨죠? 나가요. 지금 앞에 지금 사건 때문에도 신이 바짝 써야 있는데. 죄송해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놀랐다. 예. 온 마을이 떠나갈 정도로 이런 큰 경험을 자다가 확 들어오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새벽녘부터. 마을 이장은 그때 당시에 전쟁이 난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어요. 동네 오래된 슈퍼 쪽에서 엄청난 화염이 타오르는 것인데요. 이 불길이 얼마나 크고 위험했던지요. 소방차가 12대나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슈퍼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불길은요, 슈퍼 안채와 바깥채를 전소시키고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고 합니다. 다 탔어요, 이 동네 탔어요. 슈퍼가.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싸그리 탔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제 타고 나서 다 진화한 다음에 소방관대 안에 들어가잖아요. 봤더니 타다만 집 가구들만 남아있고 연기 냄새만 나는 거예요. 쾌쾌한 연기.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가정집으로 쓰고 있는 슈퍼인데 어떻게 사람의 흔적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죠? 네. 근데 타다만 가구들 뿐이다. 사람은 없고. 사람은 없고. 당시 이제 사건 현장에 직접 갔었던 기자분을 만나서 저희 제작진이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서천 지역신문 당시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고 사건 현장에 유일하게
가서 이제 취재를 했던 기자 이미선입니다. 일반 화재 사건하고 똑같이 불을 끄고 계셨고 전소가 된 상황이었는데 건물에 뼈대 정도만 이제 남아있던 상황이었고 캐비넷 정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기둥이 있다 정도. 할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는 또 일터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제가 도착을 했어요. 일단 화재 현장에는 뭐 피해자라든지 사망자가 발견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시골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슈퍼를 운영하고 계신 이제 홀로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새벽 5, 6시 사이에 그 발화 예상 시각에는 집에 계셨어야 맞는데 일단은 어디에도 화재 현장이든 인근에도 보이지 않으셨다는 게 좀 의아스러웠고 오가는 분들, 뭐 마을 분들 위주로 조금 목격자 있는지 이렇게 좀 찾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저 시골 슈퍼기 때문에 네네. 저기 할머니가 사시면서 운영하는 거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화재가 나면 그 소방대원한테 저기 할머니 계시다고 당연히 얘기를 했을 거고 소방대원들은 찾으러 들어갔을 거예요. 할머니가 안 계셨어. 그럼 소방대원들 입장에서 아 그러면 혹시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불이 다 진화된 다음에 또 봤어요. 흔적을 찾으려고. 없어요 흔적이. 가구만 있고. 그럼 할머니 어디 가신 거예요? 혹시 아침 일찍 그 시간에 불이 난 시간에 잠깐 나가셨던 건 아닐까요? 새벽이니까. 그 마을 주민들도 할머니의 안전을 바라면서요. 할머니 소식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슈퍼는 기동마을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동네 사람들의 터줏대감 노릇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도 슈퍼 바로 앞이어서요. 마을 사람들이 읍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조건 거쳐야만 됐던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하. 그래서 동네 할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워낙에 호탕한 성격이셔서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할머니가 흔적도 없이 증발한 것입니다. 이야. 다들 할머니를 백방으로 찾아봤지만요. 경찰도 그리고 주민들도요. 할머니를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럼 할머니를 그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좀 뭐라도 알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미스터리한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거는 화재가 나기 이틀 전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당시 경찰들도 할머니의 사라진 이틀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행적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야겠네요. 요게 그때 행적입니까? 행적이 나와 있네요. 보시면은 슈퍼에 화재가 발생한 건 1월 24일이고요. 오전 6시. 그리고 그 전날인 23일에는 슈퍼가 하루 종일 문을 안 열었어요. 22일에는 평소랑 똑같이 그러니까 아침부터 슈퍼가 문을 열어서 네네. 9시 30분에는 할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다면서 지인한테 대신 콩나물 좀 사다 달라라고 하면서 돈을 줬다라고 했고요. 12시에는 택배기사가 방문해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저녁 6시에는 이웃에게 소주를 팔았다. 그리고 마지막 목격이 이웃 부부가 할머니를 찾아왔다가 문이 닫혀 있어서 돌아간. 아니 불이 나서 모든 게 전소된 건 알겠지만 혹시 사건에 대해 작은 단서도 없었을까요? 사실 화재가 진압된 다음에 발견된 할머니의 유일한 흔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자, 이게 재로 덮여 있어서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이 재로 뒤덮인 할머니의 안방에 타담한 장판 조각에서 할머니의 혈흔 반응이 나온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사라진 할머니의 혈흔이었고요. 아이고. 근데 그 혈흔의 양이 치사량 정도로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결국은 할머니가 사망했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기울게 됩니다. 사실 혈흔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피를 흘릴 수 있는 상황이죠. 뭔가 폭력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떤 결정적인 시신과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할머니를 공격한 후에 36시간이 지나서 불을 질렀나 여기가 문제인 거죠. 살해한 후에 바로 질렀으면은 이거 사실은 의문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범인은 슈퍼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처음엔 도망갔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겁나서 도망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불안하고 개인적으로 그 슈퍼에 증거를 없애면은 혹시 자신의 어떤 범행을 숨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당시 경찰도 22일 저녁 이후에 공격을 당한 후에 23일 날 방치되고 범인 24일 날 새벽쯤에
할머니를 빼돌리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요한 건 범인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범인을 알 수가 없어요. 저거만 가지고는. 자, 근데 화재를 처음 신고했던 사람, 네. 이 운송업자가 뭐 하나 상황을 기억을 해냈어요, 나중에. 본인이 화재를 목격한 게 6시예요. 네. 네. 이게 이제 운송업자가 공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네. 돌아오는 길이면 처음에 갔을 때도 있을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게 2시간 전에 새벽 4시예요. 예. 물류업자가 공장을 갈 때도 똑같이 그 슈퍼를 지나갔겠죠, 네. 반대 방향으로.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 새벽 이제 가면서 아무 상관 없이 창문을 봤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상한 걸 본 거를 기억을 해낸 거예요. 뭐요? 차? 그 슈퍼 그 옆에 왜냐면 하얀색 자동차가 하나 딱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새벽에? 네, 그 새벽에. 그 시골에? 네. 그리고 차도 후진 주차로 굉장히 반듯하게 딱 주차가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매일 거기를 왕복을 하니까 매일 그 슈퍼를 지나갔는데 저런 하얀색 차가 저 새벽에 저기 이제 주차된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날만 그 차가 있었다. 그러니까 기억에 났던 거죠. 이 차를 본 게. 자, 그렇다면 이 자동차 주인만 찾으면 범인이 누구인지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굉장히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이 사람이 운전하면서 슈퍼를 휙 지나가면서 차를 본 거잖아요. 네네. 차종, 자세하게. 번호판, 그렇지. 뭐 이런 거를 기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밝혀내려고 초면 수사까지 했대요. 혹시나 무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기억을 보지 하고 않았을까? 있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 밝혀내지 못했던 거죠. 근데요, 화재 이틀 전 저녁 8시경에 할머니를 찾아갔던 이웃집 부부가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동슈퍼 화재 당시 돌아가셨던 그 김순남 여사님의 조카딸 김길자입니다. 아주머니한테 택배가 오니까 좀 한번 받아줘라. 택배 회사한테도 얘기를 했죠. 거기다 맡겨줘라. 기동슈퍼에다. 저녁에 들어오면서 택배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 불이 켜져 있어요. 안에 방에 불은 켜져 있는데 가게가 문이 닫히고 그러면 막 제가 이제 두드렸어요. 그래서 아줌니 나 길자요. 나 택배 찾으러 왔어요. 아줌니 안 주무시면 문 좀 여셔봐.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몇 번 두드리니까 안에서 불이 탁 꺼지는 거예요. 방에 불이 꺼지길래 술 잡수 그래서 귀찮으니까 내일 아침에 찾아갈 테지 이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냥 들어왔어요. 그 이튿날 나가면서 보니까 문을 안 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무섭기 시작했죠, 제가. 소름 끼쳐. 그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불 꺼져 있을 때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 안에 아니야?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한 심리학자는요, 네네. 이 사건에 대해서 문 두드리는 소리에 갑자기 불을 끈 행위가 이 사건에서 가장 소름 돋는 미스터리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능적인 범인이라면요, 외부에서 누군가 불렀을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문을 두드리는 순간 범인은 이미 들켰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합니다. 결국요, 불을 끄는 행동으로 안에 누가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인데요. 이는 굉장히 대범하거나 서툰 행동을 하는 범인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단골 손님, 동네 강도 전과자, 둘째 아들. 이 중에 범인이 있는 걸까요?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할머니가 심하게 누군가 싸웠어요. 할머니와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싸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단골 손님인 40대 남성입니다. 네. 이 남성이 인근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매일 같이 와가지고 슈퍼에서 술을 마셨대요. 가끔 술에 취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욕을 하고 때리는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매상 직원 말에 따르면 이 할머니한테 이 단골 손님이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 안 두겠어 협박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 할머니가 실종된 날도 슈퍼에서 이 사람이 혼자 술을 마셨고 그날은 할머니가 감기 걸려서 자기랑 얘기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은 막걸리를 마신 후에 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꾸 이상한 점들이 나옵니다. 경찰이 이제 진술을 토대로 이 사람의 행적을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기록이 발견이 돼요. 바로 전화통화 기록입니다. 밤낮 없이 할머니한테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무려 한 달에 20번이 넘게 전화를 건 거예요. 단골 손님이? 네. 희한하네. 이경규 선생님은 아내분한테 혹시 전화 몇 번 하세요, 한 달에?
아내분께 전화. 한 달 기준. 하루 말고요, 한 달 기준. 10번 하잖아요. 10번? 생각보다 많이 하시네.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가족과도 한 달에 20통 전화하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경찰도 하도 이게 이상해가지고 한 달에 20번이나?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 단골 손님한테. 그랬더니 해장술 하려고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가게 문 열었냐 이거 물어보려고 수시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주장이 진실인지 사실 알 수가 없죠. 그죠. 사실 뭐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당사자는 공적 실종된 상태이지만, 근데 단골 손님은 거짓말 탐지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조사받는 당시에 사실 부들부들 떨면서 불안해 보여갖고 탐지기 조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외된 겁니다. 이럴 경우 가장 난감합니다. 사실 그 거짓말 탐지기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범인을 갈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사실 근데 그런 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다고 범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진실이라고 해도 반대의 경우는 아니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거짓말 탐지기가 어떤 논리냐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땀이 삐질삐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몸이 떨려가지고 지지지지직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논리잖아요. 근데 사람 따라서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 긴장할 수도 있고. 혈압도 병원에 갔으면 좀 높게 나오잖아요. 긴장해서. 다만 이제 수사기관이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참고로 하는 정황 정도 보는 거지, 그건 뭐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 동네 주민분이 계신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 이 단골 손님이 알고 봤더니 할머니의 아들이랑 친한 사이. 그리고 할머니도 술을 좋아하셔서 술 친구셨고 같이 한 잔씩 어머니처럼 친하게 대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아까 뭐 그 단골 손님이 싸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고 단골 손님한테 술 좀 너 그만 마셔. 잔소리하고 하고 잔소리하고 아들같이 대하시던 분이니까 왜 또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하던 걸 이 도매업자는 싸우는 걸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런데 할머니가 한 달 전에 묘한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떤 말? 사실 슈퍼에 몇 차례 좀도둑이 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작은 액수라도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강도가 든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몸만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 할머니는 얼굴을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오래전에 슈퍼에 강도질을 벌인 전과 육범이 동네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날 그 사람은 서천을 빠져나갔다고 하고요. 화재 당시에 그 사람은 인천에 있었다는 증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리바이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 둘째 아들 왜 의심을 받게 된 건가요? 사건이 미궁에 빠졌잖아요. 막 시간만 가면 경찰들 막 답답하고 이런데 당시에 이 동네 담벼락에 낙서로 막 도배가 돼 있던 거예요. 섬뜩한 내용에. 뭐라고요? 이 순남 할머니를 죽인 건 둘째 아들이다. 낙서로. 낙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을 다 퍼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주민들 반응이 어땠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럴 수 있다? 야, 왜 그랬냐? 그 마을을 가로지르는 기차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폐쇄됐어요. 네. 그러면서 할머니 슈퍼 옆쪽으로 새로운 4차선 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상금. 보상금이 나오지. 할머니가 그때 돈으로 보상금 1억 2천만 원을 받기로 돼 있었다. 재산이 없던 할머니는 재산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의심받을 수 있는 게 상속인.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그 돈을 욕심을 냈을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일단 서울에 거주 중이거든요. 네. 3시간 거리에 있는 서천에 내려와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서울 올라갔다가 이틀 뒤에 또 내려와가지고 불을 질렀다. 그 기간 동안 둘째 아들은 고향에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실한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총 5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이 가장 늦게 독립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유독 또 각별한 사이이고 친한 사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접촉을 한 분은 둘째 아드님. 현장에 가장 오래 머무르고 계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자고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하게 비닐하우스식으로 형태로 좀 쳐놓고 기다리셨던 걸로. 그때 당시 40대 초반이셨는데 둘째 아드님이
많이 그 힘들고 피곤해 보이는 가운데서도 계속 눈물을 머금고 계셨던 그 눈망울이 좀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신 게 확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생존 여부라도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 시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말씀하셨던 게 더 힘들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런 둘째 아들을 마을 주민까지도 이제 의심을 했었잖아요. 동네 주민하고 얘기를 한 바에 따르면 할머니가 받기로 한 이 보상금, 그 돈 이미 할머니가 미리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줬었대요. 결국 돈은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아들들이 나눠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그 낙서 때문에 괴소문이 나서 엄한 아들만 괴롭힘을 당한 거죠. 실제 범인이 이런 낙서를 통해서 수사 혼선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계기적인 형태의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만으로 사실은 범인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거 수사를 한번 해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수사 자체가 이제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어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었죠. 범인을 잡기 위한 어떤 실마리조차도 없다는 게 더 미스터리한데요. 이게 사실 서천에서요. 이 기동 슈퍼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 2004년에 발생한 서천의 카센터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어린아이 2명하고 카센터 옆에 있는 그 농기계 가게 주인이 이제 화재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좀 의문스러운 게 그 며칠 뒤에 그 카센터 여주인이 흉기에 찔려서 숨진 채 발견된 거예요. 며칠 뒤에? 자, 기묘한 유사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사건 모두 고의적인 방화가 있었다는 거. 두 번째는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시도했다. 기동 슈퍼 사건에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낙서, 이게 이제 범인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하는 거잖아요. 카센터에서 범인이 남긴 괴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편지를 남겨요? 네.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남겼다는 거죠. 결국 범인은 못 잡았어요. 그럼 이 기동 슈퍼 사건이 카센터 사건, 이거의 모방 범죄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었죠. 우리가 이제 보통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연쇄살인을 그냥 추정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연쇄살인이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유가족들한테 불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할머니의 아들들은요 평생을 힘들어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할머니가 사라진 후 할머니를 찾아다니다가요 현재는 암투병 중이라고 하고요. 어떡해. 넷째 아들 또한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아들분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아직 미제로 남겨져 있는데 여러분 진짜 범인이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낙서한 사람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아, 낙서요? 네. 나는 저기 나오지 않았던 제3의 인물이에요. 조그만 동네 그러면 면식범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양아치 하나가 그냥 들어가서 에잇하고 뭐 이런. 그리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내가 이거 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 지르고 증거인멸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는 살인한 사람과 방화한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 살인한 사람은 충동적인데 유기한 사람은 전면 추적까지 정확히 했잖아요. 계획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은 도망갔고 그걸 들은 누군가가 뭐야, 뒤처리해 준 거네? 뒤처리를 해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왜냐면 심리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대선이. 패턴이 다르구나.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오빠의 남편 그리고 2인조 전과자까지 심상치 않은데요.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요? 2006년 5월 윤경희 형사 분이신데 이분이 당직날이라서 다들 퇴근한 후에도 이제 사무실을 지키고 있으셨어요. 근데 이날따라 뭔가 쎄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근데 밤 8시쯤이 됐나? 갑자기 따르릉 하면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납치를 당했어요. 다급하게 남자분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남자의 목소리. 무슨 일이냐. 여자친구가 납치를 당했는데 도망 나왔다. 지금 초등학교에 숨어 있다. 그래서 전화를 끊자마자 초등학교로 긴급 출동을 합니다. 신정동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혹시 이거 장난 전화인가?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이 여자분이 후문 쪽에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계속 숨어 있었던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라고 이제 설득하면서 한 발 한 발 다가갔는데 보니까 울면서 막 맨발로 뛰어오더래요. 형사님한테. 차에 타고 나서도 계속 몸을 떨면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고. 이야, 아니 그 여자분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형사가 왔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형사는 차근차근 그녀에게요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사실 이 여성은요 신정동 주민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온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가 사는 동네인 목동 오거리로 가던 중에 핸드폰에 집중하느라 신정역에서 내리게 되는데요. 시간도 뭐 촉박하지 않고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걸어가기로 했던 겁니다. 그때 시간이 한 대략 5시에서 6시 정도 됐어요. 6시. 택시에서 내려서 이제 목동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어떤 남자가 쭉 그 여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와서 말을 걸어요. 잠깐 와볼래요? 왜 그래? 만약에 이러면 가시겠어요? 안 가죠. 아무도 안 가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팔짱을 딱 끼고 씩 웃어요. 어떡해. 뭐라고 그럴게요? 뭐라고요? 소리 지르면 죽인다. 어떡해. 그리고 끌려간 거예요, 그 남자. 네네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대낮이고요. 그렇죠. 지하철역이면 어허. 근처에 사람이 엄청 많았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 여자가 남자랑 팔짱을 낀 채로 그대로 끌려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걸음걸이가 이상했겠죠. 뒤뚱뒤뚱 걷기도 하고 휘청거리기도 하고. 이 광경을 이상하게 본 분이 그분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자분이.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 그래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남자가 여자친구가 낯설을 해가지고 비틀비틀거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의아할 수도 있지만 옆구리에 지금 흉기를 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너 왜 사람들에게 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건 피해자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범인이 조용히 협박했겠죠. 근데 그 협박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즉시 너를 죽일 수 있어라는 위협을 그리고 위험을 내포한 말이에요. 극심한 공포감이 밀려오면 편도체의 활동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편도체가 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편도체 납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왜 아무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이게 책임감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행인이 많을수록 오히려 책임감이 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켜본 사람이 많으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방관자 효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10여 번 걸었을까요?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남자가 여자 눈을 손으로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끼익 하는 쇳소리가 들리는데요. 문 여는 거 아니에요? 문 여는 소리 같은데? 바로 철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이끌려 반지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네네. 그 당시 이 피해자 여성은요. 그 집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TV가 켜져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TV 소리를 크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요. 소리를 지르는 그녀에게 범인은 조용히 하라며 목을대를 주먹으로 계속 쳤다고 합니다. 아, 진짜. 결국 나중에는요. 비명은커녕 어떤 말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 여성의 그 바지를 벗기려고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행동을 멈추고 갑자기 자기 바지를 벗으려고 했다. 그리고 갑자기 화장실로 가더라. 그게 좀 이상하죠. 예. 이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여성이라고 하면은 기억이 뒤죽박죽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의 기억이 앞뒤로 바뀌어버리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어딘지 모르는 곳에 막 눈을 가려져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이거 죽은 척을 해야 되나 기절한 척 해야 되나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남자가 허둥지둥 화장실에 간 사이에 살짝 실눈을 떠봤는데 다름 아닌 톱처럼 생긴 긴 칼. 이걸 딱 본 순간 이제 여자 머릿속에는 딱 하나밖에 안 떠오르죠.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죽는 거다.
그리고 눈앞에 들어온 결정적인 장면. 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문 열린 거 보자마자 냅다 달려요. 일단 보이는 대로 막 달려나갔는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반지하 위 가정집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오, 어떡해. 뛰어갔을 때 이제 눈앞에 보인 게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신발장. 저 틈새 뒤로 몸을 숨긴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렇게 위층 신발장에 숨은 여자. 이 심장이 미치듯이 떨렸어요. 와. 근데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요. 숨소리도 나면 안 돼요. 왜? 소리 내면 들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납치했던 남자가 욕을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거를 숨어서 조용히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남자가 나갔다가 집에 다시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한참 지난 후에야 그 몰래 집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이제 맨발로 막 뛰는 거예요. 이제 잡히면 안 되니까. 초등학교가 보이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숨은 거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납치된 후에 계속 탈출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가 보였을 때 버뜩해서 빨리 도망간 거, 그 사실이 굉장히 대단한 부분인 거고. 근데 이 여성이 그 도망 나온 후에 조금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근데 남자친구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남자친구?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는 112 누르기도 손도 벌벌 떨린 거예요. 1번을 누르면 어떻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그렇죠. 예. 단축번호 저장했으니까. 제일 빠르고 제일 신속하게 행동한 것. 그러니까 위험할수록 기억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베이복스 활동 당시에 납치를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촬영 끝나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가로등 하나가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상하게 자꾸 차가 저를 이제 밀더라고요, 옆으로.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래서 옆으로 하는데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는 거예요, 차가. 자동차에? 네. 헤드라이트도 안 켜져 있고 너무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봉고차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목 뒷덜미를 잡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희신씨를? 네. 머리를 끌면서 이거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가방만 집어 던지고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두운 골목이나 아니면은 외진데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도 모르게 숨을 못 쉬게 될 정도의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되게 잘하신 점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다 버리고 도망가야 됩니다. 맞아. 보통 이제 가방 같은 거 이런 거 지키려고 하다가 통째로 끌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단을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집 밖으로 이제 뛰어나왔는데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도망가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거죠. 경찰하고 이제 동네를 둘러보면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탐문을 했는데 그 동네 빌라촌들이 다 집이 비슷하잖아요, 생긴 게. 그래서 결국 못 찾았다는 거예요. 어딘지. 다 똑같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기억해냅니다. 요거인데요. 엽기토끼. 엽기토끼? 네, 엽기토끼라고 불리는 캐릭터의 이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근데 이게 신발장에 붙어 있었다고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숨어있던 신발장. 아까 숨어 있었던. 신발장이 좀 오래돼가지고 칠이 벗겨져 있는 흐린 갈색이었다. 거기에 이 스티커가 붙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신발장 위에는 또 아이들이 만든 것 같은 화분?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냅니다. 여기에 이제 숨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신발장이 놓여 있고 저런 집만 좀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데 이제 그 프로파일러도 그렇고 범죄 수사관도 그 네이밍에 구속되면은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신정동 엽기토끼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 실제는 엽기토끼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엽기토끼로 오해된 거죠. 당시에 여자분이 일본에서 유명한 토끼 캐릭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언론에서 이제 엽기토끼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사실은 엽기토끼 사건 알려졌지만 실제로 이 여성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고 그 여성한테 여러 토끼 캐릭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딱 이거라고 찍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본인이 본 건 토끼모를 봤는데 그냥 토끼 모양 스티커였네. 그렇죠.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헷갈렸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그 네이밍에 구속되면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수사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엽기 토끼를 정해버리면 그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단서가 좀 나오나 싶었는데 결정적인 상황은 좀 없는 거네요. 예? 근데 이 윤경희 형사는 피해자 여성하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머리가 쭈뼛쭈뼛하고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형사로서 진술을 들었을 때 소름 끼친다고 그럴까요? 연쇄라고 이게 언론에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봤을 때 정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1, 2차의 사건에 대한 그게 매치가 됐어요. 이놈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잡아야 되겠다. 이쪽이어야 돼. 분명히 이런 괴물이 한 명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아니 1차, 2차 사건이면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엽기토끼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05년 6월 신정동의 한 초등학교. 근데 이 학교 담벼락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해가지고 골칫거리가 되는 구간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환경 관련 황 씨가 이날도 아침 일찍부터 쓰레기들을 수거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찾았죠. 근데 그날따라 큼지막한 쓰레기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 장소에. 한숨을 쉬면서 버려져 있는 이제 쌀포대만한 이제 마대자루를 딱 보는데 마대자루 사이에 이상한 게 이렇게 툭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자세히 살펴봤는데 황 씨가 본 게 바로 사람의 손. 사람의 손. 마대자루 2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나와 있는 손을 본 거예요. 이 손이 이러고 있었던 걸 본 거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은 저기가 쓰레기 버리는 데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마네킹인가? 처음엔 그 생각하셨지. 네, 마네킹인가? 그래서 이제 이 황 씨가 마대자루에 묶여있는 끈을 잡고 이제 들어보는데 무거워. 들리질 않아. 안 들리겠죠. 그때부터 황 씨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 시체였던 거죠. 황 씨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그날 이후로. 못 먹을 것 같아요. 너무 강력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이 사건은 저도 이제 경찰학교 때 탁 했을 첫 사건이라서 저한테도 사실은 트라우마가 됐던 사건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부검에 들어가자 이제 미스터리한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경부압박 질식, 그러니까 목을 졸린 형태인데 근데 단순 질식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 거는 단순 질식이면 목에 이렇게 눌려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도 사실 그거죠. 이제 이 조금 다른 형태의 질식에 대해서 기괴한 형태였었고요. 이제 가슴에는 보통 치은이라고 하죠. 물린 자국, 치은이 있었고 손목 결박근이 있었고요. 사실은 그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다시 똑같이 입힌 겁니다. 벗긴 다음에 다시 입힌 거. 성폭행으로 추정된 흔적도 보였는데 문제는 DNA가 없었다는 겁니다. 섞이는 거죠. 이 증거와 이 증거가 상충돼. 그러니까 다른 케이스가 충돌하는 의문투성이라고 보이는 거죠.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초등학교 담벼락에다가 대놓고 시신을 유기를 했는데요. 피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나요, 이게? 네, 신정동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녀는요, 오후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을 간다고 나왔다가 그날 밤에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어떡해. 합니다. 그리고요, 평소 절대 외박하지 않은 터라 가족들은 걱정이 돼서 바로 실종 신고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다음날 오전 9시에 집에서부터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기서 또 미스터리한 점이 있는데 이 여성의 손에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그 머리도 커트머리에 꾸밈이 없으시대요. 화장도 잘 안 하고 매니큐어를 바르는 거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칠해져 있는 모양을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칠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바른 게 아닐 거다라는 거죠. 범인이 매니큐어를 발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매니큐어가 처음 보이는 상태로 이게 툭 튀어나와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네, 그냥 그대로
그걸 보이도록 했나라는 느낌도 사실 들었거든요. 일부러? 예. 저의 느낌이었으니까 이게 독특한 이런 범인의 시그니처,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이라든가 자신의 범행을 드러내면서 무엇인가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왜냐하면 이건 돈을 노린 것도 아니고 성범죄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더 오리무중이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은 더 공포에 떨었죠. 참나. 어쨌든 앞서 그 여성 살인 사건 그거 일어나고 5달 지났는데 동네에 비슷한 일이 또 생겨요. 2005년 11월입니다. 신정동에 있는 한 식당 주인이 식당 주변을 둘러보다가 막 화가 났어요. 왜냐면 식당 근처 길거리에 자꾸 뭘 버려요, 사람들이. 그냥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화내다가 한 곳에 꽂혀. 뭐가 있어요. 뭐가? 사람의 형상.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형상이냐면 우리 이제 돌아가면 염할 때 시신 이렇게 묶잖아요. 네네네. 그런 형상이 있었던 거예요. 뭘 이런 걸 버려? 누가 쓰레기를 이렇게 해놨어? 하고 발로 툭 찼죠. 물컹해요.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그게 진짜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이한 게 또 있는데요. 이게 장례식에서 염을 할 때 시신을 싸맨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아까 말을 했잖아요. 이 실제로 쓰레기장에 버려진 시신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꽁꽁 싸매져 있었다고 합니다. 1차로는 김장용 비닐봉지로 크게 한 번 씌우고요. 그 다음에 박스 끈으로 목, 몸통, 다리 이렇게 하나씩 묶고 전기줄로 또 한 번 묶고. 와. 그리고 나서 돗자리로 덮은 후에 흰색 노끈으로 또 묶고. 그럼 총 3번 묶은 거죠. 이렇게 엄청 철두철미하게 묶어놓은 거죠. 이것도 1차 사건이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인데요? 거리도 가깝고 네. 누가 봐도 사실은 같은 범인이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들을 텐데 조금 다른 거는 그래요? 사실 지금 2차 사건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그 들기 쉽게 손잡이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1차 사건은 위로 아래로 그래 그냥 갔다가 그냥 툭 하는 형태죠. 그래서 2차는 조금 전문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도 해봤고요. 사인은 똑같습니다. 1차처럼 경박박 질식이 맞는데 두 사건 모두 폭행이 많았습니다. 많이 멍자국이 있었고요. 갈비뼈가 골절돼 있고 왜 가혹하게 폭행을 했을까? 이게 고문인가 이런 느낌도 들었고요. 사인이 폭행이 아닌데. 그렇죠. 예. 피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까? 네, 밝혀졌습니다. 이 신정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인데요. 마지막 행적은 CCTV에 찍힌 신정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결혼하신 분이었어요. 남편과 자녀들 함께 이제 신정동에 살고 계신 분인데 남편 입장에서는 이 집사람이 아내분이 누구에게 평상시에 원한을 지고 살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범인한테 상당한 분노를 표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1차랑 2차 사건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형사님 얘기하신 대로 같은 범인이 한 연쇄 범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네. 당시 여론에서는요. 같은 범인에 의한 연쇄 범행인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두 시신에서 범인에 대한 어떤 흔적도 없었는데요. 심지어요. 결정적인 2개의 단서가 있습니다. 검은 봉지 매듭. 검정 비닐봉지는요. 유기된 시신의 얼굴에 이렇게 씌웠던 것이고요. 1차 사건이 발생한 후에요. 검정 비닐봉지에 관련한 내용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발생한 2차 사건에서 똑같이 얼굴에 검은 봉지가 씌어 있던 것이죠. 모방은 아니라는 소리죠. 네. 그리고 1, 2차 모두 시신을 꽁꽁 묶기 위해 여러 개의 끈을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경희 형사가 초반에 엽기토끼 사건 피해자 여성한테 이제 여러 차례 진술을 듣게 되는데요. 3차 진술에서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바로 범인의 집에 끌려갔다가 잠깐 눈을 이렇게 떴을 때 수많은 끈을 본 것 같아요. 조금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이상하리 많지 많은 양의 끈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거 3개의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진짜. 그리고 3개 사건 모두가 한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그렇죠. 네. 여기가 좀 보시면 다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그러네요?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게다가 특이한 공통점이 또 있는데 그게 공휴일 대낮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 어떻게 대낮에? 네. 첫 번째 사건은 공휴일 낮, 두 번째 사건은 일요일 낮, 마지막 사건은 임시 공휴일 낮 5시에서 6시경. 밝을 때였다는 거죠. 현장을 가서 보니까 1차 사건하고 너무 흡사한 거죠. 포장을 하고 끈을 묶고 다세대 주택 쓰레기 투기장에 유기를 했고 그 유기 장소가 신정역 근처고 피해자도 바로 거기서 한 150m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 그런 장소고 마지막 피해자 행적이 신정역에서 나오는 거 확인이 되고 그날도 쉬는 날이고 지방선거 날이었거든요. 임시 공휴일. 그러니까 이제 저희 팀에서는 1차 사건과 동일범이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은 했죠. 1, 2차의 사건에 가장 우리가 조금 고민하고 했던 게 신정역 주변에서 그 낮에 사람 많은 그런 곳에서 어떻게 납치를 당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끌려갈 수 있을까가 가장 고민이었거든요. 그게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세 번째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주관이어도 사람이 있어도 끌려갈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딱 우리가 범행 기간이 1차와 2차가 6개월이거든요. 2차와 3차 피해자 기간이 딱 6개월이에요. 그래서 동일범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죠. 저희 팀에서는. 근데 소름 끼치는 게 셋 다 낮에 납치를.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는 이 사건 연쇄 살인 사건으로 보십니까? 사실 사건을 보는 입장에서는 형사들과 프로파일러들이 사실 같으면 안 됩니다. 다른 측면을 봐야지 사건이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으면 사실은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연쇄 사건이 가능성을 조금 적게 보는데 왜냐하면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공휴일이라는 것에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없을 때 버려야 되는 게 공휴일인 거지. 공휴일이기 때문에 버렸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첫 번째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끈을 모두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끈의 사용 방법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건의 끈은 바깥을 패킹한 거고 두 번째는 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녹끈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라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세 사건 모두가 아니라 두 사건 정도는 같은 범인을 썼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개 중에 2개 정도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범인들이 시신을 꽁꽁 묶고 대낮에 유기를 했을까? 도대체 그 심리가 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 쓰레기장에 유기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들킬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는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한 거예요. 여기에 유기하는 거는 모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왜 쓰레기장에 유기했느냐? 그거는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나중에 금방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아주 큰 공포감이랑 심리적인 충격을 주고 싶었던 거죠. 이 상황 전체를 본인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오늘 세 사건 다 이제 가족이 이제 용의선상에 오르는데 근데 오빠도 용의선상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1차 사건 그 20대 여성, 그 피해자의 친오빠입니다. 그 피해자의 친한 직장 동기의 말에 따르면 이 여성이 평소에 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뭘 물어봐도 그냥 씩 웃고 이렇게 지나가고 튀지 않는 굉장히 평범한 동료였다고 하거든요. 회사 동료들이 장례식장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요? 동료 중 한 사람이 사망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돈이 나올 겁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빠가 눈이 번쩍이면서 야, 어떻게 하면은 돈 받을 수 있는 거냐고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회사 동료들한테. 그러니까 동료들 입장에서는 아니 오빠가 죽은 동생보다 돈이 더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저도 그 오빠를 많이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장례식장에서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폭력적인 상흔 자체가 혹시 가정폭력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그래서 사실은 좀 내성적이고 그런 부분,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 오빠가 경상 영주 쪽에 있는 기숙사에 생활하던 사람이라서 알리바이 자체가 사실은 그때 전혀 아니네요. 그러면.
그 2차 사건 피해자의 남편이 용의선상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40대 여성 그렇습니다. 그 남편은 사건 당일 점심시간에 막걸리를 마시고 그 이후로 쭉 잠들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잠에서 깨보니까 이제 밤이 됐고 한참 밤인데 아내가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서 아내의 죽음을 듣게 된 건데 굉장히 이제 슬퍼하면서 울분을 터뜨렸다고요. 이 부분은 사실 뭐 결혼 10년 차로 평소에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평소 부부 사이가 좋았다는 남편의 증언과 정반대의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아내가 남편한테 평소에 가정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결국 수사에서 제외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 엽기 토끼 사건 피해자 여성이 한참 후에 새로운 기억을 하나 또 꺼냅니다. 아, 그래요? 네. 단지하에 있었던 남자가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두 명이었다는 거죠.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그렇죠. 경찰들이 2인조 전과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수사팀에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와요. 때마침.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인조 집단이 잡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들이 신정동에서도 또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경력이 있는 겁니다. 전적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2인조 중에 한 명의 집이 이 피해자 여성의 집과 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방송에서 이 2인조 전과자 중에 한 명의 집에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찍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집에 다양한 종류의 끈이 널브러져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노끈을 이용해가지고 차량 털이 범죄까지 저지른 전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은 될 수밖에 없네. 하지만 2인조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인의 집에 발견된 노끈들이라고 하는 끈들이죠. 강아지가 가지고 노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사건 당시에 이들은 교도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저 오빠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가족들이 이제 죽이는 경우는 대부분 우발적이거나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숨기려고 하죠. 예, 내 여동생을 죽였어. 만약에 내 부인을 죽였어. 그런데 무슨 메시지를 준다고 묶어가지고 쓰레기장에 갖다 놓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유괴하거나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저거를 저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다 다른 사건인 것 같아가지고 동네만 같을 뿐 1, 2차를 저렇게 막 꽁꽁 싸매는 거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일 것 같은데 3차 사건에서는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풀어놨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신전동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은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다시 재수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잘 됐네요. 이번에는 꼭 범인을 잡고 극악무도한 미스터리 사건이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은 서울청 그 미제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사가 범인을 잡지 못하고 미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특히 언론에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사에 잘못이 있었든 가오가 있었든 어떻든 간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가족들한테 미안함, 또 자존심이 상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꼭 이 범인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제가 서울청 강력계에 있을 때 다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1차 사건 피해자의 어머님을 만났거든요. 다시 제가 수사를 한번 해보랍니다 하고 갔더니 정말 그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르거든요. 그 눈물을 본 형사로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도 없으니까 제보도 좀 받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우리 형사들이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꼭 검거를 할 겁니다. 또 검거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제보할 거 있으면 꼭 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